제가 먼저 저는 이제 신경과에서 뇌전증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향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한나 소아과의 또 뇌전증 전문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최근에 뭐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좀 더 최신 치료에 대해서 신경외과의 서희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순서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강의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궁금한 거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꼭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7월 31일에 해운대 광란에 그 질주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운대 앞에 길을 쭉 달려가다가 처음에 이제 한 대 가볍게 받고 계속 달려가지고 그다음 이제 점점점 더 큰 추돌 사고를 내가지고 이제 7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3명이 사망자가 생기고 23분이 아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이분이 여러 가지 약을 먹고 계셨는데 뇌전증 약도 먹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조금 그 벌을 좀 적게 받으려고 하셨는지 본인이 약을 며칠 안 먹어서 증상이 왔던 것 같다, 이렇게 차를 치고 한 거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처음에 진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뉴스에 어떻게 났냐면은 이 뇌전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운전도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어떻게 뇌전증 환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학회에도 굉장히 의뢰가 많이 왔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운전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냥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뺑소니를 치신 거예요. 의식이 없었거나 그런 거가 아니었고, 그래서 결국은 뇌전증 증상 때문인 것은 아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5일 동안은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뇌전증 환자가 잘못 운전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지 않다, 약을 먹고 잘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운전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분이 뇌전증 증상이 있거나 의식을 잃어서 사고를 낸 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방향이 막 바뀐,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환자가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랬다, 뭐 이렇게 다시 정적 보도를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9월 11일 날짜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낸 이제 가해자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요. 결국 예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뇌전증에 대해서 관심을 저희가 막 이렇게 홍보를 학회에서 하고 이래도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막 뉴스에 이런 게 나오고 나니까 뭐 학회, 뭐 국회의원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뇌전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건강 강좌나 홍보 같은 걸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나 이제 이런 치료 관련된 보건복지부 이런 관계자분들하고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제 정부의 그 환자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좀 법률적으로 이렇게 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런 논의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뇌전증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세요. 그때도 보니까 언론에서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증상이 있을 때 증상을 막 이렇게 과장되게 보도하면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가 예전에도 이제 그 학회에서 뇌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뇌전증은 불치의 병이다. 정말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볼 때
진단을 이렇게 이렇게 검사했더니 뇌파 이상이 있고 이런 이유로 뇌전증입니다.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마치 암 진단 같은 걸 받으신 것처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불치의 병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면 잘 치료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잘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는 유전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환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환자분이 아기를 가지시거나 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왜 나는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유전이 아닌 그런 경우가 더 많고요. 극히 일부만이 이제 아주 특수한 형태의 유전질환입니다. 심지어는 전염병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는 사람 옆에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그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많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겠지만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기 좋게 재밌게 만든 그런데 이제 아주 잘 정리된 동영상이 있어서 좀 보여드리고요. 약 50만 명, 국내에서만 해도 제주시 인구에 해당하는 약 4~50만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흔히들 간증으로 알고 있는 뇌전증은 잘못된 판정도 환자들이 늘 숨기는 가슴 아픈 질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전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 뇌의 신경세포 중 잘못된 전기신호를 보내는 뇌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면 이 볼륨 좀 크게 좀 해주시죠. 크게 할까요? 이러한 신경세포의 과도한 흥분 현상으로 발생하는 증상을 뇌전증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 발작이 만성적으로 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뇌전증 발작은 크게 부분 뇌전증, 전신 뇌전증 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분 뇌전증 발작은 뇌의 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발작으로 신체 일부분에서만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뇌전증 환자분들이 이제 드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50만, 제주도 인구가 45만이라서 그만큼 있다는 얘기고요. 세계적으로 한 200만 정도 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상 중에는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번연이 생기는 부분 발작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뇌 전반적으로 번연이 시작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전신 단순 부분 뇌전증의 경우 특별한 응급 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식 장애나 경련이 동반되는 복합 부분 잘 들리세요? 뒤에서도? 전신 뇌전증 발작의 경우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이나 쓰러짐, 경련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발작을 일으킨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환자를 바닥에 눕힌 뒤 다칠 수 있을 만한 주변의 물건들을 치워야 합니다. 이때 환자가 혀를 깨물거나 질식하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주고 입 안의 내용물이나 분비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재갈 같은 걸 물리시는 거는 위험해요. 오히려 그냥 고개를 돌려주시는. 발작이 점차 멈춰 환자의 의식이 깨어나면 편안한 장소로 이동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발작이 2~3분 내에 멈추지 않으면 응급센터에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의 증상을 상세히 기록해두거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도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찍어 오시는 게 너무 뇌전증을 많아요.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뇌전증 발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2~3분 이내에 멈추기 때문에 증상을 직접 관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받은 증상 정보를 바탕으로 발작 상태, 주기, 빈도 등을 체크하는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병력 청취 이외에도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 뇌파 검사, 신경 영상 검사 등은 뇌전증을 진단하기 위해 중요하며 혈액 또는 소변 검사 등이 질환의 원인 확인 또는 약물 치료를 위한 정보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뇌전증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70% 이상의 환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이 중 일부는 완치되기도 합니다.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도 수술이나 식이요법 등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단순한 생물학적 질환입니다. 뇌전증 환자는 1년 중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을 모두 합쳐도 20분이 채 되지 않고 약을 복용하면 발작이 조절되어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증상을 보이는 시간을 다 합쳐도 겨우 하루 24시간을 넘지 않는 정도의 시간일 뿐인데 그 시간 때문에 뇌전증 환자들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로 소외되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와 우리들 속에서 치료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편견 없이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과 배려로 뇌전증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뇌전증 환우들이 더 이상 병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프지 않게 더는 숨기고 살지 않게 뇌전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환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2, 3분 이렇게 증상이 짧고 평소에는 이제 일반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이제 평생을 합쳐도 시간이 24시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잠깐 동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본인의 그런 인생 자체가 또 가족 전체가 굉장히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이렇게 서로 도와서 잘 적응하고 치료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대부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약물이 뭐 나이나 정확한 그 뇌파 소견이나 이런 원인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이 젊다, 결혼을 앞두시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임신 이런 걸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약을 또 드실 수가 있고요. 엽산 같은 걸 드시면 또 많이 기형이 거의 없도록 많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나로 보통은 쓰는데 약을 충분히 쓰셔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저도 처방을 하다 보면은 약을 먹는 게 좋지 않을 텐데 약을 좀 아껴 드신다든지 증상이 없는 날은 안 드신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충분히 이렇게 약효가 지속이 돼야 언제나 이런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안 되면 저희가 2가지 또는 뭐 3가지 이런 잘 이렇게 조화롭게 복합적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뭐 이런 약을 드시다가 변화하는 증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뭐가 가렵다든지 뭐가 났다든지 뭐 졸리다든지 이런 세세한 변화도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약이랑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감별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20가지가 넘는 많은 이제 약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의 그 연구 단계가 끝나고 또 새로 나올 약들도 많이 있어서 약물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성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20가지 이상인데 한 70% 정도는 증상이 완전히 조절이 되고 20-30% 정도 약으로는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다른 치료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한나 선생님이랑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증상이 없을 때 보통 이렇게 2, 3년 먹으면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뇌파가 이제 그 경련파 같은 게 없어지고 증상이 완전히 조절되면 천천히 줄여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잘 조절이 되다가도 약을 끊으면 한 30-40% 특히 성인에서는 재발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운전 같은 거 삼가시고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간혹 실신이나 시민성, 뇌전증이 아닌 그런 발작 때문에 약을 뭐 10년, 20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뭔가 이제 증상이 변화가 있다든지 약에 잘 듣지 않을 때는 간별 진단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전문적인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오시면 뇌파 검사를 하는데요.
뇌파 검사 해도 뭐 맨날 다른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이렇게 뾰족한 여기 이렇게 순한 파들 말고 여기 뾰족한 파가 보이는데 이게 뇌전증을 일으키는 뇌전증 뇌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파가 증상이 없을 때도 평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약을 계속 드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문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게 가끔 이렇게 뾰족한 비슷한 파가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인 파인데 졸릴 때 나오는 파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뇌파 검사를 해보면 이게 진짜 뇌전증 파에 의한 게 아니고 시민성, 이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을 때 이렇게 생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뇌파 같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뇌파를 비롯한 정확한 진단 방법 전문가가 이렇게 보고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완치율이 뭐 65에서 아까 70%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일부 환자분들은 그게 약으로 잘 안 들어도 수술적인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가능한 본인한테 가능한 이제 치료 방법이 어떤지를 꼭 잘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검사를 해보지 않고는 저희도 이렇게 점장이처럼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환자분이 수술이 가능한지 또는 수술 후에 뭐 약간의 뇌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런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평가한 다음에 이제 결정은 해야 되지만 약물로 치료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그러니까 약물을 치료 안 되는 분 중에 수술적 대상이 되시는 분이 65%거든요. 반 이상이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꼭 전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넷을 이렇게 딱 띄워보면은 뇌전증을 약 없이 고친다 이렇게 띄워놓은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실제로 이렇게 쳐봤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대부분 이렇게 한의원, 뭐 자연치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뜨는데 여기 이렇게 환자분이 막 가시겠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도. 그러면 거기 가면은 대부분 약을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약이 잘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한약으로는 경련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아까 같은 이런 뇌전증 파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는 약을 드셔야 되고 한약 중에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끊는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또 평소하고 다르게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약을 줄이거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주치의 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자분 중에 이렇게 우울증이 같이 동반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진단을 하고 매일 약을 드셔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생활이 위축이 되고 아까 평생 24시간도 안 되는 그 증상이 있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늘 우울하고 뭐 위축되고 사회생활에도 이렇게 지장을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련 자체도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항우울제를 저희가 처방하면 보험이 안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 보험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숨기지 마시고 내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걸 얘기하면 될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특히 숨기지 마시고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시면 뇌전증 치료도 잘 안 되고 약을 잘 먹지 않게 됩니다. 먹으면 뭐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꼭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이 듣지 않을 때 수술적인 치료나 식이요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 교수님께서 또 자세히 해주시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요즘 뭐 신경 자극술 같은 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미주 신경 자극이라든지 뇌에 직접 자극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북미에만 FDA 승인이 나서 국내에 들어오려면 조금의 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주 신경 자극 같은 것은 의료 보험도 되고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심장 박동기처럼 작은 배터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슴 여기 근육 밑에 심고 미주신경이 내려오는 목에 여기 그 자극기를 이렇게 아주 가는 전선 같은 거를 감아주면은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이 손목에 차고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자극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증상을 느낄 때 추가로 자극을 해서 약은 이제 드셔도 금방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또 증상이 중간에 있을 때 해결할 방법이 많지 않은데 이런 방법으로 한 번 더 자극을 주시거나 하면은 또 증상을 많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을 억제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를 또 치료를 하시면 기분도 개선되고 증상이 좋아지시면 약을 또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물 같은 부작용이 없고 정신 기능이 좋아져서 아주 좋고요. 치료를 하다 보면 점점점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약물은 조금 처음엔 좋다가 이렇게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이건 오히려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한 효과를 얻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한 반 정도의 환자분들이 반 이상의 경련 발작 횟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 10사람 중에 한 7명 정도가 이 미죽신경 자극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약간 목소리 변화가 있다든지 약간 좀 이렇게 간질간질해서 기침하신다든지 근데 그건 자극 강도를 저희가 낮췄다 올렸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익숙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약물적 치료가 잘 안 됐을 때도 이렇게 잘 적응을 하실 수가 있고 아주 수술이 간단해서 뇌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정상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다른 방법들을 주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뇌전증이 아닌 경우를 감별한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경련 약을 선택해서 충분한 양을 본인한테 맞는 용량을 드시고 매일 잘 드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효과가 좋은지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울증, 불안증 같은 기분 장애가 같이 있을 때는 숨기지 마시고 꼭 상의하셔서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되고 약이 듣지 않더라도 수술이나 뇌 자극술 같은 다른 또는 뭐 식이요법 이런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잘 상의하셔서 잘 치료를 받으시도록 하시기